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호라비 양반의 농간에 수절 과부가 당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가보시죠. 옛날에 한 향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중년에 부인을 잃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후처를 얻지 못하고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향반의 집 건너편에는 평민인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친척이나 자녀는 없었지만 집안이 제법 부유했습니다. 향반은 그 과부를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여러 길로 중매를 내세웠지만 그녀는 나이도 들고 부족함이 없는 살림살이라 제가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청을 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찾아온 이들을 호통치고 내쫓으니 그 불같은 성격에 다들 혀를 내두르고 맙니다. 향반이 어느 날엔 친구 한 명을 불러서는 저 과부를 얻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자네가 좀 나서주면 안 되겠는가? 허허, 저리 개팍한 여자를 어찌 데리고 살려고? 그래도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정 그렇다면 내 말대로 하게. 다음날 향반의 친구가 그 과부 집을 찾아가서는 내가 오늘 모를 심어야 해서 그대의 소를 좀 빌려야겠소. 과부는 속으로 이런 미친 양반을 보았나 다짜고짜. 본래 그녀는 남에게 뭘 빌려주거나 그렇다고 신세지는 일도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척을 지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그다지 친분도 없는 이가 찾아와서 소를 빌려달라고 하니 아무리 그가 양반 내라고 해도 소를 내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저도 오늘 모내기를 해야 해서 빌려줄 수가 없네요. 어라? 모내기는 다 했지 않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남기는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는 무작정 외양간으로 가서는 소를 끌고 갑니다. 이분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소를 끌고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데 그 과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와서는 이러시면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소의 고삐를 낚아채서는 집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한바탕 난리 법석이 나자 동네 사람들도 구경 나오고 그 친구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과부에게 소를 빌려달라고 소리치며 다시 애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신기한 구경거리라 그 과부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보는데 그 집 마당에서도 둘이서 계속 실랑이를 벌입니다. 순간 대청 옆 방문이 열리면서 왜들 일이 소란스러운 것이냐? 한 남자가 우통을 벗어 제낀 채로 호통을 치는데 바로 그 향반이었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 수절하고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뒤로는 서방을 꿰차고 있었구만.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웃고는 다들 흩어져 버립니다. 그 과부 아주 그냥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그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향반을 관아에 고소해버립니다. 이미 오랫동안 정을 나누어 왔는데 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또가 양쪽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는 이러쿵저러쿵 논할 필요가 없도다. 과부가 재가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부 재가 금지법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꼬? 저 사람이 양반이니 그대가 후처가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호라비와 과부 양쪽이 그 짝을 얻었으니 경사스러운 일이로다. 다시는 고소하지 말고 돌아가서 함께 잘 살거라. 예? 이미 소문도 다 났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잘해줄 터이니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런 억지 일을 꾸미신 생원님은 과연 천하제일의 도둑놈이구려. 이제 와서 어찌할 수도 없고 그 호라비와 과부는 평생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백년해로했다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잘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다 되었다. 괜히 다시 결혼했나? 설상가상이라. 자, 그 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옛날에 황해도 봉산 땅에 이시성을 가진 한 무변이 살았습니다. 그의 풍채와 골격은 천하장사급이었고 남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베풀기를 좋아하여 사정이 급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여윳돈이 있으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부모님 모두 병환이 깊어졌는데 약재 구할 돈이 다 떨어졌다네. 이 사람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않고 그리고는 아낌없이 돈을 내어줍니다. 이 때문에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 무변의 집안은 지탱하기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벼슬이 선전관에까지 올랐는데 어느 날엔 궁을 상대로 작당하고 사기를 치려는 무리들에 휩쓸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관직을 잃은 채 낙향하게 됩니다. 그 후로 여러 해가 지나도록 궁에서는 그를 추천하지 않았으며 가세는 더욱더 기울어만 갔습니다. 무변이 하루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대로 시골에 박혀 있어서는 결코 벼슬이 찾아와 주지 않을 것이요.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우리네 비루한 노년은 불보듯 뻔하오. 남은 전답을 다 팔면 400냥 정도는 될 것이니 그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다시 벼슬을 구해보겠소. 구하면 살 것이요. 구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자, 그리하여 농가밭을 다 팔아서는 돈을 마련하고 백냥은 아내에게 주어 생계를 꾸려가게 하고 나머지 300냥 가까운 돈을 들고서는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납니다. 길을 제쳐가요 한양 인근에 다다랐을 무렵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급히 주막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한 건장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어디 머무를 곳을 찾습니까? 그렇다네. 제가 아는 주막이 이 근처에 있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허허, 잘 되었구만. 자, 그렇게 인근 주막으로 함께 들어가서는 식사를 합니다. 뭐하니? 무변의 풍채를 가졌는데. 허허, 맞네. 무변이긴 한데 지금은 그저 뱃을짜리 하나 구하려는 비로한 처지인지라. 그대는 누구 댁 사람인가? 저는 병판댁 집사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뭐라? 지금 병판댁이라 했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부임한 병판 어른을 찾아뵙고 뱃을짜리 하나 구해보려 했구만.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허허, 날이 깨서 저를 만난 것은
천원인 것 같습니다요. 병판 대감께서 명하신 평안도 심부름을 다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이런. 그럼 자네 내 자리 주선 부탁 들어줄 수 있겠나? 허허, 힘써보지요. 행랑에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요? 300냥 가까이는 된다네. 그 정도면 뭐 근근히 쓸만은 하겠군요. 헌데 대감을 찾아오는 이가 하루에도 수십 명이나 되니 그냥 찾아가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무엇인가 그게? 병판 대감의 누님 되시는 분이 홀로 되어 모처에 살고 계십니다. 대감께서는 그 누님을 극진히 생각하시어 누님이 부탁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십니다요. 나리께서 예전에 큰 벼슬도 이미 하셨다 했으니 그 누님이 대감께 한 자리 청하면 바로 성사될 것 같습니다. 고맙네. 한 100냥 정도만 건네드리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을 만나다니. 이제 하늘도 나를 도와주는 모양이네. 다음날 내가 다녀올 동안 나리를 잘 대접해주게. 장차 높은 벼슬길에 나설 뿐이야.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하여 그 병판댁 집사가 100냥의 돈을 챙겨서는 떠납니다. 며칠 후 어찌 아직 소식이 없을꼬. 순간 병판댁 집사가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호호, 이 사람 걱정했네. 그래, 일은 잘 되었는가? 그럼요. 헌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누님께서 대감께 청을 드리긴 드리는데 지금은 병환이 깊으셔서 아마도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거참 낭패로구만. 그래서 다른 길 하나를 뚫어 놓았습니다요. 그게 무엇인가? 대감께 소실이 한 분 계신데 워낙 끔찍이 아끼십니다. 그래서 그 소실에게 나리의 사정을 여쭈면서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하고는 대감께 말씀드린다 약조하였습니다. 허허, 이 사람 대단하구만. 그런데 그 소실이 돈을 워낙 밝히는지라 200냥 정도를 요구하시네요. 200냥이면 내가 가진 돈 전부인데 여기 주막에 돈도 내야 하고. 허허, 이제 곧 벼슬자리가 눈앞인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요? 여기 주막에는 제 돈으로 그 값을 칠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시지요. 나중에 잘 되시면 이문이나 두둑이 쳐서 돌려주십시오. 고맙네. 우선 100냥을 먼저 내어주시고 나머지 100냥은 대감을 아련하는 날에 주십시오. 그리 함세. 자, 그리하여 또 수일이 지나가는데 그 집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로부터 3, 4일이 지난 어느 날이 자네 어찌 이리 늦었는가? 확실하게 일을 준비하느라. 자, 이제 가시죠. 그러세나.
자, 여기입니다. 하인들이 매실 겁니다요. 저는 또 볼 일이 있어서. 고생했네. 자, 여기 나머지 돈 100냥일세. 고맙습니다요. 잠시 후 병판 대감을 아련하는데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그래, 이무변.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아, 그게 말씀을 듣지 못하셨나요? 무슨 소실분께서 말씀에 넣었다 해서. 소실이라니. 내가 무슨 소실을 두었다고? 예? 그럼 대감의 누님, 우리 누님은 돌아가신 지 몇 해가 지났거늘 자네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겐가? 벼슬자리 알아보러 온 것 같은데 이미 자리가 다 차서 내년에 다시 오게나. 그 참 싱거운 사람이구먼. 그냥 병판께 안내만 해주면 된다네. 자, 여기 연량이네. 지난번에도 이러더구만. 부탁하네. 참. 이보게, 혹시 여기 집사 맡아보는 이가 누군가? 제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뭐라? 그럼 아까 그자는? 그이는 예전에 저희 대감 댁에 가끔 물건 넣어 주었던 사람인데. 뭐라?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고향 집에는 뭐라 말할 것이며 또 자신의 걸걸한 성격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찌 비렁뱅이로 구차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100번 생각해도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곧장 한강으로 달려갑니다. 크게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차디찬 강물이라서 몸이 적셔지니 춥습니다. 우두커니 멈추어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스스로 죽기란 참으로 어려운지라 차라리 남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물 밖으로 나와서는 사람 많은 장터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몸집 크고 험상궂은 불량배 무리들을 발견하고서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대로 면상을 갈겨버립니다. 한 방에 퍽 쓰러져 버리고 이미 무배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장사 등치에 그가 눈이 뒤집어져서는 그 무리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서 자기를 때려 죽이기를 눈 감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불량배 무리들 벌벌 떨며 엉거주춤 기다시피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제기를 맞아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잠시 뒤 뉘신지 고맙습니다. 에? 무슨... 저들이 저를 희롱하며 지나가고 있었는데 대인께서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시다니. 에? 저희 집으로 잠시 가시지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빨리 죽어야 하는데. 예? 아니요. 건아한 술상이 차려서 나오고 함께 술 한잔을 나눕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술도 얼큰하게 취해갑니다. 무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인을 희롱하게 되면 그 남편에게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 여인을 무작정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더 적극적으로 저고리를 풀어헤치는 겁니다. 이거 뭐지? 하지만 기왕 이렇게까지 된 바에 밤새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날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우변이 그동안의 일들을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그대의 부군이 이를 알면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했다오. 허허. 그럼 죽을 일은 없으시겠네요. 그나저나 대장부가 어찌 스스로 목숨 끊을 것을 생각했단 말입니까? 못나십니다. 저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났는데 몇 해간 흉년이 지속되자 소장료 바칠 길도 막막해지고 집에는 먹을 쌀 한 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득이 저를 나이든 지주어른의 소실로 들여보냈지요. 하지만 그 지주어른은 본처의 사나운 투기심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저를 이곳에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에 2번 여기에 들렀는데 작년에는 오래된 지병으로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동안 독수공방하는 이 몸뚱이와 그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장터에서 대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장에 가서 이것저것 돈 되는 물건들도 다 처분했고 이제 이곳을 떠날 채비도 다 끝냈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아졌으니 하룻밤 인연을 맺은 대인께서 저를 첩으로 거두시고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가업을 일으키는 것이 어떠한지요? 그리 합시다. 자, 그리하여 무배는 그 여인과 함께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는 본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그 여인이 준비해서 가져간 돈으로 농가 밭도 다시 사들이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하여 차근차근 가세를 일으켜 나갑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나니 예전처럼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예전에 궁에서 부모님 약재값 그 도움을 받았던 동료의 노력으로 우변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지고 다시 선정관의 벼슬 자리가 내려집니다. 우변은 먼 훗날 절도사의 관직에까지 올랐으며 2명의 부인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아, 참으로 설상가상으로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끔씩 그냥 지나가 버리는 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러 가시죠. 임술년에 참판 이태영은 아들이 귀향을 가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계촌으로 내려와서는 농사 짓고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어느 날 오랜 친구와 함께 동네 앞 개울에서 삿갓을 쓰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시골의 평범한 늙은이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한 유생이 지나가다가 낚시하고 있는 이참판의 옆에 턱 걸터 앉습니다. 노인네는 어디에 사시오? 저 숲을 안쪽 동네에 살지요. 당신 금관자를 보아하니 납속동지가 아니요. 그리고는 깔깔거리며 웃어댑니다. 납속동지라. 그렇소이다. 이 납속동지란 말은 조를 바치고 벼슬을 얻은 사람을 조롱하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보리를 바쳐 벼슬을 얻은 이를 보리동지, 콩을 바쳐서는 콩동지라 비웃었답니다. 조를 바칠 정도면 집안에 재산께나 있다는 말은 좀 듣겠군요. 부자라는 말은 좀 듣지요. 생호님은 어떤 연고로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지요? 나는 충청도 모땅에 삽니다. 한양이 번화하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구경하려고 올라가다가 이곳을 지나게 되었소이다. 듣자 하니 이 촌에 한양 이찬판 영감께서 평안 감사를 그만두고 내려와 머문다 하던데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영감이 쿠독한 군자로 전국 각지에 소문이 자자한데 한번 뵙고 싶어도 방법이 없네요. 당신도 그 영감을 아시오? 허허,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명함을 전해줄 수 있겠소?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이런 혼탁한 세상에 나 같은 유능한 인재가 시골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다오. 허허, 나 같은 납석 동지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그 재상댁에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힘들겠네요. 하기야, 내가 시골 촌부에게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려. 그나저나 자식은 몇이나 돼요? 8명이요. 허허, 유복한 거는 이찬판과 똑같네요. 그리고는 그 유생이 담배를 청하자 이찬판이 남초합을 건네주는데 그걸 열어보고는 놀라서 말합니다. 이건 3등초인데? 어디서 구했소? 이찬판 댁 동네에 사는 까닭에 어찌 얻게 되었지요. 이 귀한 담배 내가 조금 얻어갈 수 있겠소? 허허, 다 가져가시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 돌아올 때 꼭 이곳에 다시 들르겠소? 그리고는 싱글벙글하며 떠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포복절도하며 말하는데 하하, 저 사람 눈은 있어도 눈깔은 없네 그려? 이찬판 자네를 어찌 촌 늙은이로만 보았을까? 촌 구석에 사는 납속 동지라 이상할 것도 없겠지. 아무튼 그 실없는 이 덕분에 한낮을 잘 보냈네 그려. 우리들도 가끔씩 찾아오는 그 운이 그냥 지나쳐 가버릴 수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잘 살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 구경 후 돌아가던 그 유생? 정말 꼭 한번 이찬판을 뵙고 싶은데 당신은 아시오? 허허, 그때 당신이 납속동지라 놀렸던 이가 이찬판이라오. 예? 그렇게 비뚤어지게 세상을 바라보니 제대로 보일 리가 있나? 어느 형제와 도깨비 이야기라? 그 희한했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가난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영리하였으나 동생은 착하고 약간 어리숙했습니다. 형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되자 동생이 그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농사일과 나무를 했습니다. 잠시 몸살이 나서 누워있는 날에도 지금 아플 시간이 없는데 적당히 쉬었으면 내일은 오늘 못한 나무까지 다 해오거라. 그 형과 형수의 갈굼에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누워있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갑니다.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계암나무 열매가 한가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져가면 형님과 형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는 그 맛나는 계암을 주머니에 꽉 채우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몸도 성치 않은 데다가 무리를 하다 보니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한참 뒤에 깨어나 보니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안 되고 망연자실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저 멀리 작은 오두막집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황급히 그 집으로 가보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도 계속 나고 열이 불덩이같이 치솟자 어쩔 수 없이 무작정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누워있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깨어납니다. 뚫린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도깨비 쉼터였구나. 놀라서는 황급히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도깨비들 방으로 들어와서는 고기 안주로 술판을 벌이는데 방 안 한가득 검은 보아들이 즐비합니다. 다락으로 올라간 동생은 숨죽여 기다려보는데 밤이 다 새도록 도무지 술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 배는 고파오고 아참 계암이 있었지. 그리고는 주머니에 넣어둔 계암을 꺼내어서는 힘껏 깨물어 껍질을 까려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대들보 무너지듯 크게 울려 퍼집니다. 본래 계암 껍질이 호두처럼 단단해서 그 소리가 진짜 큰데 두세 개를 연속으로 깨무니 도깨비들 그제서야 집이 정말 무너지는 줄 알고 혼비백산 도망치고 한참 뒤 다락에서 내려와 보는데 방 안 한가득 즐비한 검은 보아. 동생은 그 검은 보아들을 지게에 싣고서는 집으로 갑니다. 너는 어찌 된 게 이제서야 오는 겠냐? 어디에서 또 게으름 피우다 왔겠지요. 형님, 우리 이제 부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검은 보화를 꺼내 보이는데 이럴 수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 안주에 술판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동생. 그런데 형과 형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들 일찍 어딜 가셨나? 그 검은 보화가 든 괴짝도 안 보입니다. 설마. 그랬습니다. 동생이 잠든 틈을 타서 그 검은 보화들을 들고서는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형님, 어찌 이렇게까지 하신답니까?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검은 보화인데. 동생은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립니다. 저녁이 다 되어갈 때쯤 아참, 거기를 가봐야겠구나. 저 아래 멍청한 부자 양반이 있는데 자기 딸을 살릴 방도가 있는데도 그 딸은 오늘 내일 하던데 가망이 없어. 참 몰라서들 그러는데 그 집 대들보에 사는 지네들을 싹 잡아서 삶아 먹으면 낫는 병이야. 그것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집 뒷마당을 파서 나온 우물물로 다려 먹어야 하는데 그걸 알 리 없으니. 딸아이 병만 고쳐준다면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준다 했는데도 백약이 무효이고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하나뿐인 외동딸을 저리 보낸다면 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따님이 병환으로? 그리고는 급히 집안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는 대들보에 사는 지네들을 잡습니다. 뒷마당에는 우물도 파고 그 우물물로 지네들을 삶아서는 탕약으로 먹이자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딸이 점차 기운을 차려가는데 며칠을 그렇게 하니 완전히 병이 낫게 됩니다. 하늘에서 자네를 보낸 모양이네. 홀로 지낸다 하니 우리 딸아이 배필이 되어 여기에서 살면 안 되겠는가? 예? 자, 그리하여 그 착한 동생은 부잣집 사위가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한편 금은보화들을 들고 도망쳤던 그 형은 어찌 되었을까요? 수천금의 돈으로 흥청망청 사치스럽게 매일매일 술판에 나중에는 노름까지 몇 년이 지나자 완전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계함으로 도깨비를 쫓아버리고 금은보화들을 얻었다 했으니 우리도 그리 해봅시다. 자, 그렇게 계암나무 열매를 들고서는 그 도깨비 집터에서 기다리는데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몰려오고 우리 다시 부자 되는 것이오. 자, 셋에 깨물어야 하오. 하나, 둘, 셋! 다들 도망갔구만. 내려가 봅시다. 헐, 니놈들이었구나. 지난번 우리 금은보화를 다 가져간 게. 아니, 그건 제 동생이 그랬던 겁니다. 뭐라? 이놈 봐라. 그걸 가로채서 너희들이 다 탕진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걸 어찌 알고. 불쌍해서 살려주고 이것들 좀 챙겨주려 했더니만 끝까지 동생을 물고 늘어지는구나. 안 되겠다. 너희들은 죽어야겠다. 예? 참으로 저런 나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구만. 끝까지.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아서 큰 복 한가득 받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어느 재상집의 청지기가 수십 년 힘을 써서 마침내 선해청 서리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둑한 급여를 받은 날 저녁,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려고 우리가 여러 해 떨고 굶주리며 그렇게 고생을 했나 봅니다. 지금부터 더 절약하고 아껴 쓰지 않으면 다시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술자리 등에는 절대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부지런히 길쌈을 하여 가산을 더욱 불려나가 보겠습니다. 허허, 그래 봅시다. 남편도 맞장구를 치며 좋아합니다. 자, 그리하여 봉급을 아내에게 꼬박꼬박 갖다 주었으며 아내도 집에서 열심히 길쌈을 했습니다. 그렇게 7, 8년 동안 낡은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림이 늘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이들은 화려한 집에서 맛나는 것을 먹으며 사치스러운 옷도 입고 기생집에서 향나갈 일 샀는데도 가게가 불어나기만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요? 당신이 뒷돈 같은 거 절대 챙기지 말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흔한 술자리에 한번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부러우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구차하고 가난해지는 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게 한탄스러워서 언젠가는 공평해집니다. 한치의 허튼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자,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오늘부로 서리 일을 그만두세요. 뭐요? 그럼 장차 생계는 어찌 꾸려간단 말이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서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당에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이건 뭐요? 열어보기나 하세요. 남편이 그걸 열어보니 수천금의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랍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말하여 동쪽 교회에 농장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좋은 밭과 기름진 논도 사고 산을 등지고 물이 바라다 보이는 자리에는 집터를 잡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과수원을 만들고 앞쪽에는 무와 배추를 심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하며 매일 밤에는 진수성찬의 밥상에 술 한잔을 곁들이니 그 즐거움이 더할 바가 없었습니다. 몇 해 뒤 남편과 함께 일했던 선해청 서리 여러 명이 공금을 포탈하고 남몰래 뒷돈 챙긴 것이 발각되어 그 주모자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도 옥살이와 함께 그 가산이 전부 몰수되어집니다. 이들 모두가 전날 화려한 집에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제는 공평해졌습니까? 하하, 이 모든 게 다 마누라 덕분이요. 하하,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말 잘 들으면 됩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않는 수탉이라 그 재미난 이야기 함께 보러 가시죠. 옛날에 어느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수탉이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수탉을 사러 장날에 서둘러 장터로 가봅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지 안 우는지 알 수 없으니 아무 장사꾼에게 살 수도 없고 한참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 사돈이 닭을 팔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잘 되었다. 사돈이니 믿고 살 수 있겠구만. 사돈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장날마다 나오시는 거요. 허허, 그렇소. 이것저것 잡동사니들 팔아온 지 오래되었다오. 마침 잘 되었소. 우리 집 장닭이 울지를 않아서. 무슨 그런 닭이 있단 말이오. 내가 파는 닭은 확실하게 우니까 이걸로 사가시오. 허허,
사돈한테 이렇게 믿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요. 자, 그렇게 닭을 사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옵니다. 다음날 새벽,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수탉이 울기만을 기다리는데 날이 밝아오는데도 울지를 않는 겁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런 젠장. 며칠 후 다음 장날에 사돈을 만나서는 따집니다. 사돈, 어찌 울지 않는 닭을 내게 팔 수 있단 말이오?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참, 사돈 댁에 암탉이 몇 마리요? 2마리요. 허허, 그러니까 그 장닭이 안 울지요. 마누라가 갑자기 2이나 생겼는데 어디 호강시려고 울겠소. 암탉 1마리를 내다 파시오. 그럼 그 장닭이 울게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씩씩거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돈이 파는 물건들을 둘러보는데 이건 뭐요? 보면 모르오? 잣이요. 그러니까 그 잣을 마구 먹어댑니다. 어? 뭐 하는 거요? 이건 무엇이요? 그 옆에 있던 갓을 써보면서 말합니다. 보면 모르오. 반갓. 그냥 갓이요. 그러니까 획 돌아서서 그냥 갑니다. 사돈. 황급히 부르면서 달려와서는 아니, 잣 먹은 값이며 반갓 값을 치러야. 어허. 사돈이 잣이라 그래서 먹은 것 뿐이고 그냥 가시라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가는 거요. 이만 바빠서. 그리고는 달려가 버립니다. 사돈, 그러시면 안 되지요. 사돈. 울지 않는 수탉 판 것과 쌤쌤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작하고 있는 땅의 주인을 만나는데 허허, 나리. 백수까지만 건강히 사십시오. 그렇게 덕담 인사를 건넵니다. 잠시 후 집에서 나오던 아들에게 저희의 논하고 밭을 다 거두어 드리거라. 아들이 놀라서는 저만치 가고 있던 그 농부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자네 도대체 아버지께 뭐라 말씀드렸길래 저리 노발대발이신 겐가? 그냥 백수까지만 잘 지내시라고. 아버님이 원래 100세이시네. 원래 돌아가시라는 말이었으니. 아이고. 예? 그 백수 앞에 또 백수까지 건강하시라고. 아이고, 그 또자를 못 들으셨구만. 또. 아들이 돌아와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니 웃으면서 농가 밭을 추가로 더 내어주었답니다. 잠시 즐거우셨나요? 우리 모두도 또 100세까지 감사합니다. 쥐와 고양이가 되어 복수했다니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옛날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기일은 다가오는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터라 제사 음식 장만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니 마침 우리 집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
송아지를 내다 팔려고 했는데 내가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으니 자네가 장에 가서 송아지를 좀 팔아주게. 그 돈으로 우리 식구 먹을 쌀도 좀 사다 주고 자네 집 제사 음식도 마련하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게나. 아, 고맙습니다. 다음날 장에 가서 송아지도 팔고 쌀과 제사 음식들을 마련해서는 지게에 싣고 돌아옵니다. 남은 돈은 허리춤에 단단히 동요 매고서 그렇게 산 중턱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는 겁니다. 지게를 내려놓고는 급히 볼일을 보는데 순간 어디선가 큰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지게 옆에다 잠시 풀어놓았던 돈주머니를 물고 가버립니다. 서둘러 바지를 올리고서는 그 쥐를 잡으러 가는데 어느 무덤 옆으로 난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난감합니다. 손으로 매를 파낼 수도 없고 괭이를 빌리러 급히 산길 초입에 있는 주막으로 갑니다. 사정을 설명하고는 괭이를 빌리는데 마침 그 주막집 주모가 막 쑤어진 묵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 너무나 시장하던 참에 묵 한 모에 얼마요? 3푼만 주시오. 아, 돈을 찾아와서 드릴 터이니 한 모만 주시오. 지게 짐도 맡겨놓고 갈 터이니 돈은 괭이 돌려주러 와서 드리리다. 그렇게 묵 한 모를 얻어서는 칼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먹으려던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불쑥 뛰어들어서는 온 사방으로 묵을 헤집어 놓고 달아납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겨우 얻은 묵 한 모를 그리 허망하게 버리게 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는 저 멀리 달아나는 고양이를 향해 묵 썰던 칼을 던져버립니다. 순간 뒷관에서 나오던 남자가 그 칼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지고 비명 소리에 주모가 뛰어나옵니다. 칼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에 놀라 나자빠지고 이 사람이 미쳤나? 괭이도 빌려주고 외상으로 묵까지 줬구만. 우리 서방을 죽이려 하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주모는 즉시 옆집 사람을 지켜서는 관아에 고발토록 합니다. 잠시 뒤에 형방과 포졸들이 달려오고 꼼짝없이 사람 죽이려 한 범인으로 몰리는데 형방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지가 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 돈주머니를 꺼내려 괭이를 빌리러 왔는데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묵을 헤집고 달아난 고양이에게 칼을 던졌는데 저 남자가 맞은 것입니다요. 피는 멎었소. 예, 다행히도. 어디 그 무덤으로 가봅시다.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소. 자, 그리하여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는 괭이로 그 쥐가 들어간 구멍을 팝니다. 하지만 파도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참을 파다 보니 속에 묻힌 관까지 보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관 옆에 놓여있던 돈주머니를 꺼내어서는 형방에게 보여주고 다시 무덤을 덮으려는 순간 사람 팔 한쪽이 툭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기절초풍하고 어찌 관뚜껑 위에 시신이. 그리고는 급히 그 시신을 꺼내보는데 가슴에는
낫이 꽂혀 있었으며 죽은 지 얼마 되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관아와 거울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저희는 주막집 바깥 주인인데. 그럼 지금 주막집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요? 에이, 그이는 새서방이고 소문이 바다했다오.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 후로 안 보이길래 한양에 돈 벌러 갔다고만 해서 우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구먼. 나중에 가나로 잡혀온 주막집 주인 여자와 그 남자가 이실직고를 하는데 둘이 작당하여 남편이 술 취해 자는 사이에 그리고는 자기네 조상 그 묘를 파서는 그대로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폐륜을 저지른 그들에게는 능지처사, 그 죽음의 벌만이 기다리겠네요. 죽은 남편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 원혼이 쥐가 되어 그리고 고양이가 되어 복수하였을까요? 천벌받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새 둥지 속 신비한 돌이라. 어떤 돌이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충청도 아산의 한 고을에 2명의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개천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개천가에는 오래전부터 큰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동네 농사꾼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나무 아래에 작은 새끼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나무 위 황새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는 급히 그 황새 새끼를 살펴보는데 이미 죽은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새끼를 조심스럽게 나무 위 둥지에 올려줍니다. 잠시 뒤 황새 한 쌍이 둥지에 내려앉는데 새끼가 죽은 것을 알고는 슬프게 웁니다. 그리고는 어미로 보이는 황새가 둥지에 남아 새끼들을 지키고 다른 한 마리는 허공으로 날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농사꾼은 그 후로 그곳을 지나갈 때면 나무 위 둥지를 쳐다보는데 한 마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나머지 한 마리도 보이고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무 위를 쳐다보는데 그 죽었던 새끼가 살아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여 조심스럽게 나무 위로 올라가 황새 둥지 안을 살펴보는데 둥지 안에 푸른 빛깔의 반짝이는 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영롱하고 탐스러운지라 살금살금 그 돌을 꺼내어서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다음날 큰 장이 열리는 날에 그 돌을 장터로 가져가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신비한 빛을 내뿜는 그 돌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순간 중국에서 온 장사치가 놀란 눈으로 다가와서는 그 돌 어디서 난 것이오? 내게 파시오. 에? 팔려고 한 게 아닌데 4,000냥이면 되겠소. 에? 그렇게 그 농부는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고 그 소문을 듣고는 친구인 윗동네 농사꾼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자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하, 그러게. 나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네. 그리고는 그 자초지종을 들려줍니다. 황새라. 다음날 윗동네 농사꾼이 그 개천가 나무로 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황새 새끼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어미로 보이는 황새를 내쫓고 새끼 한 마리의 모가지를 비틀어서는 죽여버립니다. 재빨리 나무를 내려와서 기다려보는데 잠시 뒤 황새 한 마리가 날아오고 기다리던 황새 어미와 함께 구슬프게 울어댑니다. 다음날 그 나무로 가보는 윗동네 농사꾼. 황새 한 마리가 보이지 않고 며칠 뒤에 다시 가보는데 그 죽었던 황새 새끼가 살아나 있는 겁니다. 나무꾼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돌을 가져온 모양이군. 불이 나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는 둥지 안을 살펴보는데 역시 그 영롱한 푸른 빛깔의 돌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부자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음날 장터로 갈 준비를 합니다. 4,000냥, 4,000냥 그렇게 중얼대며 좋아서 미쳐버립니다. 돌을 깨끗한 비단에 싸서는 소중히 모셔놓습니다. 다음날 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잠시 뒤에는 지난번 그 중국에서 온 장사치가 달려오는데 아니 어찌 저 귀한 돌이 또 나왔단 말인가. 이보게 4,000냥을 줄 터이니 나에게 팔게. 허허 4,000냥이라 어림없지. 5,000냥은 내시오. 그리 함세. 그리고는 다른 이에게 시켜 급히 돈을 챙겨오라고 말하고는 그 돌을 건네받아 훑어보는데 이건 뭐지? 여기 고옥새 눈 같은 게 박혀있지 않았소. 허허 그 지저분한 것 미리 깨끗이 없애버렸다오. 돌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는데 이런 보기 싫은 것이 박혀있어서 4,000냥밖에 못 받았겠지. 그리고는 바닥의 큰 돌에 갖다 대고서는 그 튀어나온 눈 같은 것을 빡빡 갈아버립니다. 이런 이 돌이 이제 그 전기를 다 잃어버렸구나.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가 되어버리다니. 예? 이 돌로 말하자면 서해의 모래밭에서 나는 희귀한 물건으로 환원석이라 하오. 죽은 사람도 이걸 품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돌을 문질러서 그 눈을 갈아버렸으니 신묘한 전기가 다 사라졌구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다니. 장사꾼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내 돈 4,000냥 아니 5,000냥 5,000냥 마음을 곱게 먹어야 복도 굴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녕 원래도 그 황새는 안 찾아오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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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